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리포트보다 핫하게, 뉴스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상대적으로 호조세인 것 같아요. 물론 지표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는 한데 뭐 하루는 좀 웃었다가 하루는 울었다 좀 이러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좀 좋은 쪽이 더 많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반대로 중국은 지금 도대체 어디를 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하고 중국 경기를 진짜 이거는 금융시장의 관점이 아니라 경기 관점에서 한번 좀 짚어보고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쪽으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우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FOMC 어떻게 봤어요? 각자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들어가면서. 먼저 뭐 한 말씀 드리면 오늘 뭐 FOMC는 사실 그렇게 기대를 많이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적어도 이제 6월 달에 뭐 미국 논팜이 망가진 충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브렉시트라는 돌발 악재까지 가세하면서 뭐 6월 FOMC는 사실 브렉시트를 보지 못했지만 논팜만 보고도 벌써 금리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많이 좀 꺾인 게 아닌가라고 그렇죠. 했었는데 7월 달 들어서 이제 지표들이 호전되면서 처음 FOMC였기 때문에 뭐 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판단은 좀 들어올 거다라고 했지만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옐런 의장이 얘기했듯이 뭐 수개월 내 금리 인상을 단언할 정도로 4월 달에 사실 FOMC 했을 때 그때는 뭐 성명서 내용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의사록을 공개하고 일부 연준 인사들이 이제 매파워런이 가세하면서 6월에도 금리 인상 가능한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좀 자극했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 정도 기대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네.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판단이 좀 좋아지지 않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단기 위험 요인들은 좀 감소하는 그 문구가 딱 들어왔죠. 그 정도가 시장 기대를 충족해줬지만 워낙 5월 마지막 주에 옐런 의장의 센 발언이 있었던 이유라서 그 정도 톤 가지고는 뭐 그렇게 시장이 크게 자극을 받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오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처럼 연내 금리 인상이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좀 매파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시장 반응은 좀 반대로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당장에 뭐 12월 아니면 9월에 인상을 좀 바라봤던 사람들은 오히려 시장의 가격 변수에 좀 연동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던 것 같고 다소 좀 오묘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할 수 있겠고 기본적으로 8월 17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18일이죠. 18일을 좀 기다리게 한다. 7월달 FOMC 의사록이 발표되는 18일을 다소 좀 기다리게 하는 밀당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 9월 뭐 인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가능성은 잠시는 전혀 없었죠 이번에. 네, 뭐 저도 뭐 윤여삼 연구원 얘기한 대로 그 단기 위험이 없어졌다라는 거가 올해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읽었고요. 네. 하지만 그게 9월 달이라고 보기는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브렉시트가 이제 보트가 나오고 나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기 위해서는 9월 달은 좀 이르지 않나. 그래서 9월 달에 대한 기대감을 올리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그런 스테이트먼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 반응을 보면 일단 12월 달에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12월까지 시간은 벌었다. 하는 게 시장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채권 시장 어땠어요? 그러니까 원래 FOMC가 조금이라도 매파적이었다면 단기 금리라도 좀 올랐어야 되는데 네. 이번 주에 있었던 2년물,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다 응찰률이 굉장히 부진하면서 입찰이 적극적이지 않았죠. 그거는 일단은 FOMC에서 어느 정도 양호해진 경기 여건을 반영하면 혹시 또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경계 심리였는데 전일의 그 스탠스 정도 가지고는 단기 금리조차 하락을 했고 미국 10년물은 한 1.56에서 1.50까지 한 6pp 정도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물론 FOMC만의 영향은 아니었겠지만 뭐 또 조기에 있을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뭐 재정정책 이런 것들이 엔화랑 연동이 되면서 조금 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를 강화시키면서 미국 금리뿐만 아니라 유럽 금리들도 많이 빠졌거든요, 전일에.
그런 부분이 좀 연동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간을 벌었다라는 인식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리 빨라야 다음 이벤트가 아까 얘기했던 뭐 8월 중반에 FOMC 의사록과 그리고 그 8월 말 26일 정도에 예정된 잭슨 컨퍼런스에서 이번에 2년 만에 옐런의장이 처음 취임하고 처음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 잭슨 컨퍼런스 가서 이제 뭔가 또 시장에 얼마나 시그널을 줄 수 있느냐 9월 FOMC 전에 그 정도 이벤트 확인할 때까지는 최소한 또 한 달 이상 그리고 9월에 실제 액션이 연결을 되려고 하면 뭐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도 다 덮고 실물 경기에 대한 안전을 확인해야 될 텐데 11월 달에 대선 또 중요한 이벤트인데 지금 시장은 좀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번 그 비농업 취업자 수는 그 전에는 뭐 만몇천 개로 줄었다며요. 근데 이거 지난번에는 또 28만 개가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4,000명. 그거 나오면서 시장이 그래도 이번엔 좀 멘트가 좀 세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좀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완전히 이제 완전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에 28만 명이 굉장히 좀 높은 숫자긴 한데 3개월 평균을 놓고 보면 대략 한 14만 명 그렇죠?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한 달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느 한 방향에 확실한 의미 부여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옐런도 항상 강조했듯이 임금이 본격적으로 올라줘야 되는데 임금 상승에 대한 시그널도 전반적인 뭐 물가에 대한 사정도 기대치만큼은 좀 빠르게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뭐 3분기에 기저효과 먹으면 물가 방향성은 위쪽이다 하지만 최근에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들은 오히려 뭐 이렇게 단기 BEI나 중장기 BEI나 뭐 이런 지표들 자체가 지금 방향성이 아래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과연 이 여건에서 서둘러야 되느냐 뭐 그런 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10월물은 오늘 금리가 어땠어요? 10년물이요? 10년물 참. 10년물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한 6bp 정도 하락을 하고 요번에 사상 최저 수준인 1.42를 2012년에 기록했던 걸 깨고 1.36까지 한번 7월 중반까지 찍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BOE가 특별한 정책을 꺼내지 않고 그 이후에도 미국 지표들이 계속 호전되면서 1.6%대까지 또 단계 또 낙폭의 한 절반 정도를 돌렸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딱 중심 라인은 한 1.5% 정도. 근데 이게 그 미국의 이제 국채 금리를 보면서 미국의 그 경기 상황을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느냐 이걸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텀 프리미어 자체가 맞습니다. 이 사상 최저로 내려왔는데 이게 커브가 플래트닝 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뭐 리세션 걱정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솔직히 그 국채 중에 한 30%가 지금 마이너스 금리로 들어간 상태에서 이게 돈이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미국 국채로 자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점점 낮아진다고 해서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 낮아지고 경기가 뭐 하락할 거라는 그런 우려가 반영되는 거는 또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발현이 되면 그게 궁극적으로 발현돼서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사실 요즘 근래 이제 채권 시장 버블에 대해서 웬만한 투자자들은 다 한마디씩 하는 이 저금리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뒤집을 정도의 증거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나마 제일 미국 지표들이 요 근래 호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 올해 상반 1Q에도 미국 그로스가 결국은 겨우 1%를 넘겼고 이번 2Q에도 지금 나온 호전된 지표로도 2% 중반이 지금 안 될 거라고 지금 컨센이 잡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올해 연으로 미국이 2%가 안 될 거라고 지금 컨센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펀더멘탈에 채권 시장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물러서야 될 상황이야? 라고 또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우리가 경기 상황을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지만 저는 솔직히 가장 중요한 지표는 어쨌든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는 한 우리가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한 달 노이즈가 날 수도 있고 좋았다가 나빠질 수도 있지만 이 일자리 창출만 계속해서 된다고 본다면 그 경기가 확장 국면에 계속해서 있다고 보는데 5월 달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그 통계적인 노이즈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5월, 6월이 그렇죠. 냉탕 온탕의 그렇죠. 노이즈였다고 그거는 이제 좀 제외하고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미국 그 잡 마켓은 너무너무 좋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미국 팀은 어쨌든 미국은 그 성장률이 더 하반기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2017년은 또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이 미국 그 경기 상황을 너무 많은 지표를 보면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지표를 보다 보면 좋은 거 나쁜 거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 창출을 봐야 되고 그거는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 경기로 넘어가는데 자 일단 우리 일자리 창출까지 가기 전에 일단 미국 소비 어때요? 우선 6월 달에 그 소매 판매를 보면요. 네. 0.7% 월간으로 올라갔는데 이 숫자는 굉장히 엄청난 숫자죠. 좋은 숫자는 네, 좋은 숫자죠. 그래서 이제 미국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이제 좀 지를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만드는 숫자였죠. 그동안 움츠러 들어 있다가 이제 좀 소비해도 되나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경기는 그러니까 경제는 이제 좋아지면서 이 세이빙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세이빙으로 올리고 딜레버리징하고 이러다가 이제는 딜레버리징도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는 좀 쓸 때 됐구나 이런 그런 구간에 들어간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일단 소비는 좀 좋아지고 있다. 자 일자리는 한 30만 개 가까이 가던 게 지금 꾸준히 떨어져서 한 10만 개 중반 정도까지 내려온 거 아니에요? 뭐 5월 달에 충격이고 2월 달에는 그 서프라이즈고 뭐 이런데 대부분 이렇게 평균 내서 보면 그 정도까지 온 것 같은데 지금 계속 어쨌든 줄어들고 있는 구간 아닌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고용 시장의 이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좋게는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발표하는 고용 시장 지수가 좀 반등을 했고 전반적으로 6월 달에 훈풍이 이어진다고 좀 보는데 예. 다소 좀 눈에 걸리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고용률은 줄었는데 실업률은 올라갔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용이 줄고 실업이 올라갔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탈에 관한 슬랙에 관한 아직도 불안한 심리가 있다는 점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얘네들이 주간적으로 평균 34.4시간 정도 아직까지 계속 보합권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가 뭐 5월 달에 약간 6월 달에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갔지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안한 면이 분명히 있다. 이런 측면을 좀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뭐 저는 이제 좋게 보는 쪽이라서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면 이 숫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거를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저희 팀 얘기를 들어보면 우선 이제 실업급여를 이제 청구하는 그걸 봤을 때 실업수당. 예, 실업수당을 봤을 때 그러면 정말 자기가 이게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막 이래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뭐 정리해고를 하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잡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일자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고 나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그쪽을 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다들 나오는 거지 누가 정리해고나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완전 고용 맞아요? 지금 미국 지금 실업률이 몇 프로예요? 4.8? 4.8. 네. 근데 지금 4.8이라고 하면 원래 같으면 이게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거죠. 5%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완전 고용이라고 보는 건데 지금 그 고용 시장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다시 시장에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4.8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상태가 새로운 균형 상태로 온 거라고 봐야 되느냐 게 요즘 내가 제일 고민인데. 그러니까 빠져나가니까 고용률은 떨어져서 피껏 못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시장에서 나가서 나 이제 일 안 할래. 해버렸으면 이제 완전 고용으로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거 완전 고용으로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상태가. 그 논란이 예전에 이제 옐런하고 브레이너 연준 이사하고 필립스 커브 가지고 한번 논쟁이 붙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옐런의 경우에는 그 구조적인 실업자들이 이제 복귀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게 완전 고용률에 오면은 궁극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발현이 되면서 이제 연준이 이제 낮췄던 저금리 상황을 타개하고 이제 금리 정상화로 갈 수 있다라는 쪽에 의견을 개진했는데 브레이너 같은 더 비둘기적인 의견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이렇게 잡 여건이 환경이 좋아지면 그 경제활동 참여율이라든지 고용률이 낮아진 부분에 이제 컴백이 되면 그쪽에 슬랙을 메꾸다 보면 임금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연준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상황들이 유발이 되지 않는다면 금리를 그렇게 서둘러서 올릴 상황이 아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최근에 실업률이 다 떨어지고 나서
노동 인구가 막 급증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경제적 참여율이 바터밍 하는 듯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멜론보다는 브레인 러너 쪽의 의견이 맞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그렇게 복귀하다 보면 임금의 슬랙이 좀 상당히 갈 거다. 그래서 임금 상승이 좀 정체된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난달에 그 고용이 안 나오는 달에 경제활동 참여율까지 같이 급락을 해버린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수수께끼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환경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많은 이제 고용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균열 중에 하나를 지적하는 게 6월 달에 고용 지표가 빠지면서 같이 흔들렸던 게 서비스업 관련 지표들이 좀 안 좋았거든요. PMI 같은 게 많이 떨어졌고 어제도 보니까 7월 달 미국 그 마켓에서 발표하는 서비스업 PMI가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좀 빠지더라고요. 그동안 미국 경제를 가장 크게 견인하고 고용에서도 제일 중요한 팩터가 사실 서비스업이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오랜 기간 사실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조금 편승해서 부과돼서 오는 산업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제조업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게 장기화되면서 이 서비스업 쪽에 대한 그 견고함이 요즘 좀 흔들리는 게 아니냐. 그게 이제 미국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또 하나의 우려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도 고용이 안 났을 때 잡마켓 쪽에 빈 걸 보면 운송이라든지 뭐 일부 이제 리테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고용 쪽이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있긴 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사실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그래서 소비를 견인하는 제일 큰 그 요소가 그 일자리하고 임금이라고 보면 이 부분은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그렇게 차갑지도 않다. 네.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계속 그 시간당 임금은 조금씩이라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 그건 뭐 나쁜 사인은 아니죠. 뭐 올라가는 건 뭐 그렇다 보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 가계 부문의 딜레버리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끝났어요? 지금? 예, 저는 이제 딜레버리징 진짜 끝났다고 보고요. 이제는 다시 가계 쪽의 부채가 늘어나는 게 이제 확연하게 돌아선 것 같아요. 가계 그 부채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어요? 그게 가처분 소득 대비 비율 기준. 미국이 이제 부동산 터졌을 때가 127 갔었죠. 그다음에 100 초반대로 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110만 다시 올라가고 있다. 그럼 딜레버리징 완전 끝났다고 봐야 되나? 그죠. 뭐 추세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08년도 130% 가까이 갔다가 지금 한 110 좀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내려갔다 좀 올라온 거죠? 약간의 이제 반등을 이제 시도는 하고 있는데 그게 세대별로 좀 다릅니다. 세대별로 네. 그러니까 전 세대가 전부 다 빚을 지고 다시 한번 소비를 하자 이런 스킴이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젊은 층들 우리가 어려운 만큼 그쪽도 똑같이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스튜던트 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워낙 부채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늘어나는 거지 오히려 좀 뭐 장년층은 다소 좀 딜레버징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내구재, 준내구재 소비가 늘어나는 건 아니란 얘기네? 그렇죠. 뭐 저번 주 뭐 내구재 지표가 방금 나왔었는데 뭐 여전히 뭐 안 좋은 거 보면 제가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내구재 쪽에서는 좀 불안하다. 주택은 어때요? 미국? 주택은 최근에 뭐 S&P 케이스실러 지수 기준으로 보면 뭐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한 4.7%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네. 주택 가격 지수 자체가.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뭐 서부 쪽 아니면 중서부 덴버라든지 아니면 뭐 이스트의 뭐 버스턴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이미 지수 자체는 좀 넘었는데요. 다른 뭐 시카고라든지 뭐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좀 넘지 못한. 그건 미국은 원래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동부가 올라가면 서부가 죽어 있다가 이게 얼른 올라가면 서부가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게 밸런스를 이렇게 맞춰가는 가운데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뭐 많이 연평균 4~5%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뭐 전 고점을 넘었다고 보지는 않다. 그러니까 버블이 꼈다고 보지는 않다. 아직 버블은 아니다. 그럼 뭐 거래는 재고는 많이 줄어가지고 네. 뭐 신규 주택 판매까지도 요즘에 올라가는 형국이다 보니까 네. 뭐 미국 주택 시장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많이 우려를 하지 않는데 최근에 또 펜딩 홈 같이 이제 조금 주택 시장에 앞서가는 지표 같은 게 조금씩은 또 꺾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난 한 5, 6년 동안 사실은 전체적인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1년 침체 구간 겪고 나서 지금 미국 경제가 한 100개월 가까운 지금 확장 국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놓고 봐도 미국이 이렇게 장기간 계속 경제에 어려움은 중간중간 있었지만 침체라는 상황 없이 간 적도 많지는 않더라고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도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조금 과열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인식도 아까도 일부 지역들이 가격이 이제 이미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은 좀 주택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본 그 재고청산 기간 주택이요. 재고청산 기간이 6개월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되게 좋은 거죠. 그럼 과열로 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는 뭐
보통 9개월 정도 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죠? 6개월 정도면 그냥 정상적인 수준 정도로 봐요. 그리고 항상 통상재고를 내준 기억이 200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 이 정도가 20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통상재고가 그 정도인데 그 수준을 다 도달했던 걸로 난 이제 봤어요. 거의 줄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 부동산 시장은 뭐 약간은 좀 버블이 꼈다고 봐도 될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제 그게 몇 달 전에 지표예요.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 이후는 내 점검을 안 했는데 그래서 부동산 시장 자체는 좀 좋은 것 같고 가격도 좋은 것 같고 지금 상업용 부동산까지도 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리츠 가격도 지금 네.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서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까지 그 가격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은 일단은 한 사이클 상에서는 갈 때까지 갔다. 그렇게 봐야 상업용 되는데. 부동산은 이게 금리가 계속 낮으니까 낮으니까 계속 더 갈 수 있을 승승장구하네.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온 게 저금리 상황에서 이제 돈으로 밀어붙여서 온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국면을 보면 그 주거용 레지던셜이 먼저 살아나고 그다음에 커머셜은 뒤따라오거든요. 근데 진짜 커머셜도 좋아졌다는 얘기는 한 바퀴는 돌았구나. 이렇게 지금 보고는 있고. 근데 이게 그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에 우리 버블 터지듯이 다시 버블로 터질 거냐.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앞으로 금리 결정이 영향을 좀 받긴 받겠죠. 지금 뭐 그것 때문에 그 모기지도 무지하게 드러나 있을 테니까 뭐 그러긴 할 텐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다른 거 미국 시장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소비가 아직 본격적으로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보는 정도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소비 자체는 좋은 게 맞지만 그와 관련된 투자 활동이 위축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 투자 활동의 위축이 또 고용 증대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소비의 안전성이 그래서 취약해 보이는 거죠. 지금 보이는 소비는 숫자만 놓고 보면 아까도 서프라이즈 얘기를 하셨는데 네? 뭐 좋게들 평가들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미국은 지금 기업들이 이번에도 3분기 어닝 보니까 달러가 요 근래 강해지면서 또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미국 빼고 나머지 주요 커런시들이 지금 다 약세잖아요, 사실은.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이. 자, 우리 이제 미국 대충 마무리하고 중국으로 넘어가야 돼. 우리 미국만 얘기하고 있을 수가 없어. 이게 박석중 연구원 지금 말도 못하고 있잖아. 중국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한 가지만 더 점검을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 선행지수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선행지수하고 소비자 기대지수하고 한 두 가지만 보고 싶거든. 마지막으로. 선행지수는 최근에는 반등을 했고요. 네. 전월비 기준으로. 근데 이제 미국의 선행지수가 10개 구성 항목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10개 구성 항목을 보면 제조업단에서 한 3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단에는 기대지수가 포함되어 있고 뭐 신용 리스크가 쭉 있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 주가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 수주 쪽에서도 전월 ISM이 좀 괜찮았기 때문에 네. 단기간 좀 반등은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게 추세적으로 가기에는 저는 여전히 좀 불확실하다고 보고 소비는 7월 달이 뭐 컨퍼런스든 미시건이든 약간 좀 꺾였습니다. 그럼 브렉시트 영향이 이제 7월 달에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고 좀 보고 있는 거고 물론 향후 인플레이션 뭐 1년치나 5년치 기대는 또 다른 얘기지만 네. 기본적으로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도 약간의 등락은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더 짚어볼 거는 뭐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9월 금리 인상, 12월 금리 인상 뭐 얘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일단 9월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거죠? 이런 상태면? 쉽지 않다. 그렇죠. 12월은? 저희 향수는 12월에 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12월에 할지 안 할지를 좀 몇 달 동안 더 지켜보자 이게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들은 12월에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는? 여기는 12월에 할지 안 할지를 앞으로 몇 달 좀 지켜보자요? 아니면 12월까지도 없다요? 전자죠. 약간 지켜보자죠. 뭐. 아직도 지켜보자. 네. 아직까지도 미국 지표를 확신을 할 수 없다. 그렇죠. 만약에 한다면 12월이지만 그래도 가능성은 다소 좀 아직은 좀 지켜보자. 저희는 트럼프가 되면 12월에 금리 인상은 없다. 그리고 힐러리가 되면 있어? 힐러리가 되면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보는데 그 트럼프랑 힐러리 누가 해야 된다고? 저희 하우스는 아직까지는 합리적으로 힐러리 쪽을 보고 힐러리. 있습니다. 지금 그 옐런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는 지표는 뭘까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전 개인적으로 달러라고 봅니다. 앞서 뭐 임금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무엇보다도 글로벌 통화 정책의 가장 긴장감은 어쩔 수 없이 환율 전쟁이잖아요. 네.
지금 달러가 강해지는 거에 대해서 가장 불편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경제만 또 앞서가고 금리 인상 기대로 달러 인덱스가 지금 97을 어제 FOMC 전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그 수준이 상당히 경계 라인이라고 봅니다.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네. 김도현 군은 저도 뭐 달러 인덱스 되게 중요하게 볼 거라고 보는데요. 네. 저는 좀 오늘 그림 하나 준비했었는데 시장이 좀 궁금해하는 그러니까 물가지표에 대해서 좀 그림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연준이 기준으로 삼는 코어 PC도 있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의미를 두는 코어 CPI도 있는데요. 두 개의 미국을 대표하는 양대 물가지수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웨이트가 좀 다릅니다. 네. PC는 헬스케어 비중이 좀 높다고 보시면 되고 네. CPI는 주택가격 지수의 그 웨이트가 좀 높은데요. 좀 최근에 좀 상이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대치는 못 미치는데 좀 상이하다. 저는 이거 갖고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앞으로 저희가 미국의 금리 인상 그러면 고용과 물가였는데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좀 디스카운트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반등한다고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연결고리는 끊어질 거라고 좀 보고요. 오히려 물가 지표 중요한데 최근에 뭐 엽기적 소멸 이런 것들 감안해 본다면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볼 때 물가 지표는 잠깐 좀 영향력이 예전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비중이 5대였다면 앞으로는 한 6대4나 7대3 정도가 될 거다. 저는 계속해서 임금이 제일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임금으로요. 네, 좋습니다.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 오래 기다렸죠? 저도 미국에 제 이름이 적혀 있길래 네. 네, 아니 꼭 그건 아니에요. 네. 근데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해 줄 게 굉장히 많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 중국 경기가 어때요? 뭐 그 전반적으로 그냥 중국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한 글자가 L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GDP 성장률이라는 게 2012년부터 둔화되다가 이제 뭐 연말까지 조금 이제 옆으로 기는 모습 정도가 보여질 것 같고 저는 이제 중국을 지금 잘 표현하는 방향성 그러면 이 경기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어떤 변수들이 있느냐 그게 지금 중국의 경기 컬러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는 올해는 중국은 통화에서 재정의 방점이 좀 찍히는 것 같고 이 성장을 어떻게 좀 플랫하게 가는 가장 큰 변수는 저는 투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이제 그쪽으로 조금 돌아서는 방향성에서 똑같은 성장률이지만 국내 경제나 주식시장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반영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딱 세 가지 숫자를 보고 있는데 이건 제 코멘트가 아니라 이제 중국 발개이에서 그대로 냈던 코멘트인데 6.5, 10, 20 요 세 가지 숫자가 중요한 것 같은데 6.5, 10, 20? 그렇죠. 6.5는 뭔지 알겠는데 그렇죠. 6.5%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10%의 고정자산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이 10%의 고정자산 투자는 이 인프라 20%를 베이스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고정자산을 크게 세 분류로 보면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셨던 이 민간 투자가 제조업 설비 투자의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부동산과 SOC 인프라 투자인데 요거 세 개를 합하면 73% 정도가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조업 설비 투자는 계속해서 둔화되면서 이제 마이너스 증가율로 넘어가려는 추세인데 이 SOC 투자는 여전히 20%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올해 하반기 제가 이제 가장 주목하는 건 중국이 재정 적자율을 올해 3%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수적으로 추정해 보면 한 18.7조 위안, 많으면 20조 위안인데 그 정도 베이스면 올해 5월까지 집행하는 걸 보시면 한 35%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반기 나머지 65%가 남아 있는 그림이고 특히 최근에 이제 시장이 크게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홍수 피해를 잘 보셔야 돼요. 이재민이 한 8천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네, 남편 합친 거보다 많네. 13억으로 나눠버리면 큰 숫자는 아닌데 어찌됐건 뭐 과거 홍수가 있었던 시점에 GDP를 뜯어보면 견인 요소에서 가장 컸던 게 건설 투자였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나 혹은 건설 경기를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아요. 물론 부동산 증가율은 분명히 둔화될 겁니다. 뭐 YOY로 저희가 이제 중국 부동산 가격을 보니까 저는 올해 하반기 이 중국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늘어나는 그림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나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경기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재정이 주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6.5%라도 경기 민감주 특히 이제 철강 결국은 이 철근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철강수의 한 70% 정도가 되거든요. 최근에 그런 것들이 뭐 유통 가격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똑같은 6.5% 성장이지만 국내 경제 관점에서 본다면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수요의 관점에서 조금 나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건설은 여전히 좋은 상태죠. 나쁜 상태는 아니죠. 나쁘진 않죠.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 이제 조금 올라가다 살짝 머리를 내리긴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8천만 이재민 이제 집 져주려면 다시 살아나죠. 물 빼면 뭐 다시 사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8천만 명은 아닐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부동산 투자가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네. YY 그로스로 보면 가격은 분명히 둔화될 겁니다. 누적된 스트레스가 있는 것들이고 거기다 이제 기저효과가 생기는 것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투자를 저는 이제 가격이랑 거래의 후행 지표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중국은 이미 부동산의 빅사이클은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투자가 의미 있게 돌아서려면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이제 재고 소진이 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네.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신규 착공 면적이 늘어나려면 토지 공급이 따라서 돌아와줘야 돼요. 네. 근데 보시면은 부동산 재고는 여전히 높은 레벨대에 있지만 9개월 연속 재고 증가율이 빠졌어요. 이거는 00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름 최근에 이제 부동산 거래량이 급등을 하면서 재고가 소진된 것들이 있고 그리고 디벨로퍼들이 개발을 덜한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의미 있게 보는 건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신규 공급 토지 면적이 의미 있게 좀 돌아서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격을 놓고 전체라고 놓고 보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안 좋을 건 분명해 보이는데 여전히 이제 실수요가 남아있는 부분에서 토지 거래가 올라온다는 거고 조금 길지만 이야기는 제가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게 부동산 가격에 대한 버블로 중국 부동산을 일반화시키는 건 되게 큰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중국의 부동산의 핵심은 전 여전히 금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버블에 대한 부분도 결국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중국의 부동산 벤치마크 금리를 부동산 가격이랑 그리면 똑같이 역의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중국은 G2의 국가이지만 아직도 LTV랑 DTI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부동산 모기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20%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아직도 금융으로 해먹을 게 있는 것들이고 최근에 부동산이 오랐던 가장 큰 원인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가 7% 가까운 성장할 때 예금금리가 두 자릿수였지 않았어요. 그렇죠. 중국 지금 1.5%입니다. 금리를 하도 내렸어요. 근데 CPI가 2% 근처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빠져서 1.9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0.4예요. 2000년도 초반부터 중국의 실질금리가 딱 3번 마이너스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부동산이 한번 크게 올라와 있었고 또 한 번은 상해종합지수가 6,000을 넘어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중국의 할인율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이나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금 부동산에서 픽스된 렌트 수익률이 7%거든요. 저는 중국인은 분명히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부동산이 상반기보다 분명히 안 좋겠지만 급락하거나 버블이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은 좋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보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설비 쪽은 어때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예. 아직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구조조정은 본격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런 좀 되게 많이 봤습니다. 뭐 구조조정 잘 되고 있어. 그럼 이제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랑 정량적인 평가인데 정성은 이제 정책일 것 같고요. 이 정량적인 부분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이제 캐펙스인 것 같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재고, 세 번째가 이제 가동률인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네. 그리고 볼 수 있는 유일한 지표들이고. 근데 제가 최근에 중국에서 유의미하게 볼 수 있는 지표 딱 하나만 가지고 와보라 그러면 전 재고순환 지수를 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고순환 지수가 지금 23개월 동안 머리를 든 건 중국의 산업 생산 증가율이 지금 6%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네. 재고 소진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네. 재고가 사실 이 가격의 베이스에서 나오는 것들이라서 빠진 것들에 분명히 포함이 되겠지만 최근에 철강 같은 경우는 2012년 정도의 재고 레벨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재고와 가동률은 어느 정도의 의미 있는 변화는 작년 하반기부터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문제는 이제 캐펙스죠. 예, 캐펙스를 줄이는 방법은 그냥 원론적으로 보면 철강은 중간재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와 혹은 이 맨 탑라인에 있는 애들의 수요에 큰 변화가 없으면 자체적으로 업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캐펙스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근데 중국 정부가 이제 그걸 해나가는 방법은 첫 번째가 시장을 통해서 한계 기업을 도태시켜 버리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국유 기업들의 대규모 인수합병 이후에 안 되는 애들을 잘라내는 건데 저는 사실 이게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왜 안 될 거라고 봤냐면 한계 기업들을 시장에서 빨리 도태시켜 버리면 연초처럼 스프레드 금리, 뭐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 올라가거나 중소형 은행들의 부실에 대한 그림을 제가 크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이건 어느 정도 속도에는
이 완급 조절이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빠르게 안 봤는데 요 근래에 중국 출장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국유기업의 인수합병의 가속화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11억 톤 정도 철강 캐파가 있는데 오피셜리가 11억 톤이고 원래 12억 톤이 좀 넘을 거라고 시장은 보는데 지금 2위와 6위 업체가 인수합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6,100만 톤입니다. 그러면 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의미를 가지는 건 바우스틸이랑 무한철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얘들은 다 자동차 강판 같은 걸 하는 하이 퀄리티 업체예요. 네. 근데 얘들의 자동차 강판의 캐펙스가 이제 65% 이상까지 MS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6,500만 톤 중에 1,200만 톤이 오랩 되는 생산 캐파인데 올해 이거 700만 톤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우스틸이 공식적으로 IR을 통해서 냈던 것들인데 중국의 목표는 중국의 달력은 연말이 12월이 아니에요. 3월이 전인되기 때문에 1, 2월까지 이제 정책 달력은 지속되는 건데 1억 톤 이상 하나 그리고 나머지 이제 5천만 톤 이상의 급을 4-5개를 만든다는 건데 보수적으로 봐서 이걸 한 60-70% 달성한다 그래도 이 정도 메가급의 인수합병이 11월, 12월, 1월 달에 한 3-4차례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시중 사람들의 의견이나 시장 참여자들을 만나보면 이걸 기정사실화 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올해가 의미 있는 변곡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조정 앞으로 4-5년을 하겠지만 업황은 구조조정의 스케줄보다 먼저 돌아서야 되고 주가나 자산 가격들은 이러한 변화를 먼저 선행해서 반영한다라고 보면 앞으로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달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커머디티는 어찌됐건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돌이켜보면 올해 하반기는 의미 있는 변곡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없던 변화를 최근에 이제 하나둘씩 의미 있게 보자라는 거죠. 네. 그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 중국 경제는 우리가 그러면 투자가 그러니까 건설 부문에서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고 설비 부문에서는 구조조정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네. 그 두 가지를 관점으로 보면 되겠다 그거죠. 자, 중국 주식 투자해야 돼요? 상해종합지수를 사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에너지, 철강, 그리고 뭐 석탄 이런 기업들이랑 그리고 이 부실을 다 떠안아야 되는 거 은행이거든요. 네. 요 네 가지 섹터의 상해종합지수의 시가총액 비중이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해종합지수는 그냥 할인율, 대내적인 할인율로 움직이는 변수이고 네. 올해 저희는 한 3,400까지는 보고 있는데 거기에 큰 메리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는 건 이 중국의 우리나라 성장주 그러면 다들 이제 소비재 이런 것들 떠올리잖아요. 하모레포시픽이 제일 먼저 눈에 떠오르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시각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중국의 성장주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글로벌리 중국에서 봐야 되는 건 테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이 개혁 혹은 13차 5개년 계획은 되게 모호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한 전국 정부의 방법론인데 올드한 이코노미를 구조조정하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한다는 건데 네. 저는 판이 많이 달라져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기술을 만들면 일본이 그걸 이제 산업화시키고 그걸 이제 보급화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대만인데 중국이 최근에 났던 변화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드론, 3D 프린트, 핀테크, VR 이 지금 전 세계 1위 시가총액 업체가 중국이고요. 작년에 중국의 VR 기기 올해까지 해서 한 3천만 대 정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중국의 이런 테크 산업이나 헬스케어 산업들이나 이런 신성장 산업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주가가 굉장히 비싼데 여전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헬스케어 산업은 글로벌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쌉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IT 소프트웨어나 이런 업체들은 분명히 가려서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아직까지 성장에 대비한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 있고 저희 하우스 자랑 한 번만 하면 저희가 지금 연초부터 딱 6개월 동안 중국의 헬스케어 산업의 섹터만 투자하는 레버 카운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상해종합지수가 지금 한 연초 대비 한 10몇 % 빠져 있는데 저희 지금 6개월 수익률이 18%가 넘어요. 아, 미리 좀 얘기하지 6달 전에. 그렇죠. 그 확신이 인조어서 얘기를 했고. 긴가민가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어차피 해외 투자의 핵심은 배분에 있지만 한국에 없는 성장과 금리에 대해서 이 배분이 핵심인 건데 중국은 마켓에 대한 투자 전략보다는 좀 섹터로 세분화해서 나와야 될 것 같고 중국 자체는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고 봐야 저희가 되니까. 중국 애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건
조금 먼저 갔던 시계열에 대한 인사이트나 혹은 히스토리 같은 게 있는 거고 한 가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그런 쪽에서 좀 옥가석을 가려서 투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외국계 자금들도 보면 지금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를 사는 것보다는 작년에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게 미디어,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상해종합지수가 중국의 투자의 전부라는 시각만 바꿀 수 있으면 저는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미국의 경기 상황을 좀 짚어보고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쯤 될 거냐. 대부분 잘하면 12월 그리고 일부는 어쩌면 내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중국에 대해서는 그럼 또 어떻게 봐야 되냐? 중국이 그러면 다시 경기가 살아나면서 세계 경기를 끌고 가는 견인력을 발휘해 줄 수 있을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인제 바닥을 좀 통과하는 듯한 그죠? 확실하게 중국 경기도 바닥을 통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를 끌고 가는 게 미국 경제, 중국 경제 두 경제라고 놓고 볼 때에 이 두 경제가 전부 다 지금 바닥 탈출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올 하반기 정도 이렇게 좀 지켜보면 그러면 최소한 내년 경제는 조금 이제 머리를 들고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올 하반기 6달 지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메인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외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